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6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인데요. 사실 매 정부마다 노동개혁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번번이 흐지부지 돼왔던 게 사실이죠.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 또 AI로 인한 산업 대전환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격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마저 돌고 있죠. 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노동개혁, 이번에야말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나오셨고요. 또 한양대 산업융합학부 배태준 교수, 또 정치발전소 조성주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꼽은 노동개혁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작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이제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 예정대로 시행돼도 무리가 없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부터 먼저 의견 여쭐까요? 무리가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시끄러워지긴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근로자성 판단에서부터 여러 가지 원하청 관계에서부터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노측에서도 사측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은 일어나는 것은 원래 이 법의 제정 당시부터 예상은 됐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갈등을 무조건 나쁜 걸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갈등들을 통해서 좀 괜찮은 좀 노사 모두가 또는 정부도 고민하는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지점에 이제 오히려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년 추가 유예하는 안도 나왔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합청이나 파견 같은 좀 더 나쁜 형태의 간접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한 4명이 비정규직이고요. 그중에서 2명 가까이가 간접 고용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고용형태 공시제 같은 걸 보면 5천인 이상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에서 더 많이 간접 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약 한 25% 정도 되죠. 나머지가 한 15% 안팎인데.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어쩌면 현실보다 조금 더 늦게 도착한 법이 아니냐.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합법적 도급은 언제든 허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교섭 의무도 없습니다. 이제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 같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막자는 것이고 혼란은 하겠지만 그럼 이 법이 없으면 혼란이 없었을까요? 대우해양조산의 그 파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 노란봉투법이 만드는 비용은 새 비용이 아니라 원래 산업이 부담했어야 될 비용이고 그게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청 노동자한테 전가된 면이 큽니다. 그 결과가 산재, 저임금, 장기 분쟁, 불법 파업 논쟁 같은 거였고요. 제 생각에 불법화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배 교수님 견해도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 장관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 보니까 3월 10일에 그냥 예정대로 하실 것 같은데 네. 하시다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좀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질서가 이제 재편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어려운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든 아무리 좋은 수술이든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대안을 좀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판단된 게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실질 GDP가 연간 한 3.8조에서 한 15조까지도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 그 여파로. 그리고 일자리도 최대 한 27만 개까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공포감이 또 있거든요.
근데 또 당장 엊그저께 보니까 GM에서도 하청업체 도급 계약을 또 중지시켜가지고 네. 지금 뭐 수백 명이 지금 해고 상태에 지금 빠졌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정비소도 지금 운영을 중단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1년 연장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파악도 좀 면밀히 해보고,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가이드라인도 좀 잡아보고, 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토론을 처음 한 건 아니고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는 거죠, 기업들은. 이제 도급 계약이다. 그럼 1년 이상 안 하는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로 계약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혹시 노란봉투법에 저촉이 될까봐 미리부터 그렇게 계약 구조를 바꾸는 이런 식의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해왔던 원청 하청 관계가 완전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노동계도 경영계도 좀 좋아할 얘기는 아닌데 노란봉투법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경영계가 걱정하는 것만큼 무슨 이 원하청 관계의 근본적인 질서를 바꿀 만큼 치명적인 법이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까 이제 이주희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사내하청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영역들, 그러니까 기존에 또 불법 파견이 제일 많았던 영역이겠죠. 네. 이게 혼재되어 있던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건데 이거는 어차피 있는 겁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노동계 쪽에서도 이 법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의 어떤 수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는 됐지만 법이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조금 제가 너무 비관적인 걸 수 있지만 사내하청 영역, 그러니까 전체 노동시장에서 한 많이 잡아봐야 40만 정도. 물론 이것도 큰 겁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시장이 지금 아까 이주희 교수님 얘기해 주시지 실질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크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노사 양쪽이 지금 법의 시행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할 수는 있는데 법의 영향력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그래요? 저는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쯤 왔으면 실제 시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차피 갈등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 좋은 네. 모범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하청 노조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노조 연대 식으로 이제 원청과의 교섭 준비를 미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계 쪽도 노조 쪽도 다 준비를 나름대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노조연대는 이미 포스코는 법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사용자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신청을 한 것이고, 저도 경영계 교섭 폭증 우려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1년 내내 이 교섭에 시달릴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노조 조직률의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5,000인 이상 거의 다 조직돼 있습니다. 하지만 300인 이상으로만 넓혀도 30-40%밖에 안 되고요. 100인에서 300인 사이는 5% 정도고요. 30인에서 100인 사이는 1%고요. 30인 미만은 0.1%입니다. 하청 중에서 노조가 조직된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들이 동시에 원청한테 모두 다 교섭을 요청한다?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또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아니라면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시행 초기에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없었다고 하청노조와 갈등이 없었을까요? 없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이 갈등이 제도화되는 것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교섭을 누구랑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청이 단가를 가지고 하청이 임금을 깎고 하청노동조는 누구랑 교섭을 할지 몰라서 분쟁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분쟁이 폭발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증발해버린 교섭 상대를 찾아주는 법에 불과합니다. 교섭을 통해서 갈등이 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고요. 저는 원청이 지금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에서 사측이 얻는 이득이 가장 뭘까요? 예를 들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노사관계에서 사측이 의도하는 바일 겁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노사관계에서 예측 가능성 제고입니다. 어차피 분쟁이 하청에서 발생하면 그것도 책임이 다 원청으로 가거든요. 사회적 비난도 원청한테 갑니다. 원청이 계속해서 나는 사용자 아니라고 하면 이제 파업, 소송, 사회적 갈등은 장기화되고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의 틀을 만들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청 구조를 단순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의 틀을 만드는 걸로 좀 전공법으로 기업이 이 난제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론 질문들을 계속 드립니다. 이게 일종의 빗장을 여는 것과 같은 효과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청이 원청과의 이제 그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법의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존에 전혀 소요가 없었던 것도 예를 들어서 교섭하자고 나설 수 있는 거죠. 그건 경영계 입장에서는 기존엔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질문 일부러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말씀. 네, 배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이 법이 그 노동조합법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 2조, 3조를 지금 개정한 건데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3조가 지금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금 노조에서 불법 파업했을 때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제한을 한다. 네. 특히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상한을 좀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가담률에 따라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청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상한선부터 보면 그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얼마를 할지는 따로 정한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시행이 내일 모레니까 대통령령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대통령령으로 상한액을 얼만큼 할지 이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당장 경영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모호하다. 이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2조 2호입니다. 여기 이제 사용자성을 확대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교섭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원청까지 이제 사용자를 넓히는 바람에 누가 원청이 되고 누가 하청이냐. 아니 뭐 그냥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청이냐. 실질적으로 뭐 지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경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7% 정도는 이게 이제 판단이 모호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게 좀 대응을 할 텐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안이 지금 법원으로 다 가게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조 이사님. 네. 아까 제가 빗장을 여는 네. 효과가 있지 않겠냐? 빗장을 열겠죠. 근데 저는 빗장이 열린다고 다 노조가 조직돼서 그런 큰 갈등들이 일어날 거냐? 조금 제가 너무 저렴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싸움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히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보는 어떤 시선이 있다면 어쩌면 이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데서는 좀 전에 우리가 예로 들었던 포스코나 큰 원청 대기업의 1, 2차, 2차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에 사내하청들은. 이런 데에서가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3차나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뭐 특수고용주나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질적 영향력이 좀 지금으로서는 적게 되어 있고 노사 간에 논쟁되는 지점들도 대부분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된 논쟁들도 지나치게 대기업 원청 산하에 여기에 좀 집중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노조가 다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빗장이 열렸는데 예상되는 뭐 87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 들어온다기보다는 기존의 노조가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사관계가 있는 곳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것도 조금 그래서 조금 뒤에 우리가 주제로 있겠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든지 근로자 추정제도라든지 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한테 중요하지 노란봉투법은 현재로서는 오히려 좀 중심부 노사관계에 관련된 영향력일 거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노사가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 우려가 너무 과한 겁니까? 저의 우려 섞인 질문이. 약간은 과하신 것도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이게 산별 교섭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이 한국의 특별한 기업별 노조 구조와 여러 가지 노동법의 과거 교수님 말씀은 예. 벌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미 되었어야 할 일이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 이후에 그럼
노사관계가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긴 한데 이사님 여기 어떤 생각이세요? 노사관계가 더 껄끄러워질 것이냐? 네.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더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갈등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들이 아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사용자냐 이런 걸 서로 이제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네. 법적 분쟁은 단기간에 늘어날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 법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좀 좋은 규칙을 만들고 잘 작동을 하려면 저는 노도사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노사 모두가 그런 노력을 정말 하고 있는지는 저는 조금 불투명하다고 의심스럽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결국은 단기적 갈등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노노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들의 갈등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좀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한국적 분위기에서 네.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지금 여론조사, 설문조사 보시죠. 저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물론 저는 기업 입장임을 감안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거의 90% 가까이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주희 교수님. 공감 못 하시겠죠? 예, 물론 기업 입장입니다, 저건. 예, 저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얘기가 충분히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세부적인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실제로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저는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창구 단일화법은 그게 2010년에 복수노조 도입하면서 들어온 법인데 그때도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뭐 자율교섭을 할 때는 과반수 노조한테 자율교섭이 안 될 때는 과반수 노조한테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주고 뭐 네. 과반수 노조도 없으면 그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거기서 10% 미만 조직한 노조는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교섭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명시해서 산별 교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가 시행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하청 노조는 당연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영계가 1년 내내 교섭 카드를 들고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단일화를 해라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하는 하청 노조로서는 또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교섭단위 분리를 좀 더 쉽게 넓게 열어주겠다. 이게 지금 시행령입니다. 현재 시행령. 분리를 더 쉽게 해주겠다. 쉽게 해주겠다. 이게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이게 권리가 아니라 절차로 결계한 것이고 사용자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습니다. 일단 단일화를 해봐라. 그러도 안 되면 이제 하청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노동이 그거를 들어보겠다. 그러면 또 시간은 가고 이건 교섭 촉진 장치가 아니라 교섭 지연 장치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노동위가 신속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해 줄 거냐에 굉장히 달려 있는 것이죠. 또 재판으로 가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게 말은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걸 또 입증하고 조사해서 재판까지 받으려면 시간 엄청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건 네. 과연 사측한테는 좋은 제도인가?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용자성을 인정할지 말지, 교섭 단위를 분리할지 말지, 교섭 단위를 분리할지 통합할지가 예를 들어서 갈등을 유발할지 말지 이런 걸 모두 다 노동위원회가 지금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가 좀 보수적이고 반노동적이기 때문에 사측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진보 정부가 들어가면 또 불안해지고 우려가 생기시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노사관계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참여해야 되는 노동조합의 권리도 축소시키고 경영자의 권리도 축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시행령은 이 원청 노조와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원청 노조가 교섭을 통해서 하청 노조의 이익을 대표할 수 없을 때
사촌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에 불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국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기하기 위해서는 좀 폐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섭권을 이게 솔직히 교섭 비용을 줄이자고 그 비용을 줄이자는 게 기획에 들어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권을 줄여서도 안 되고요. 경영자가 노사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법이 제약을 가해서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리교섭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청노조와 하청교조가 사이가 좋은지 아니면 원청과 하청이 이 임금과 노동 조건의 균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 모든 게 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노사관계의 근본 목적은 임금과 노동 조건의 평준화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초기업 교섭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그런 면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 네, 지금 노사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 질문이신데 제가 엊그저께 칼럼을 한번 봤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지금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노조는 핵폭탄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을 가진 상대하고 교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사용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자동화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노조와 협상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협상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당장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화 설비 도입률이 45%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로봇 도입률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지금 이제 노조를 안 하는 이런 로봇을 빨리 도입하겠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일화 청구, 그다음에 개별 노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만약에 이쪽에 바이올린 파트도 있고 트럼펫 파트도 있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옛날에는 한꺼번에 이제 악단원이 한꺼번에 와서 이제 협상을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지휘자랑 뭐 시간이 어떻고 뭐 파트가 어떻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첼로 파트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트럼펫 파트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왜 바이올린은 들어주고 트럼펫은 안 들어주냐, 왜 우리는 차별하냐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노노 갈등도 거기서부터 싹틀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협상하느라고 이제 연습은 못 하고 한쪽이 빠지니까 너네는 이제 알아서 연습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음악 전체적인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서 티켓을 주고 사는 이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고객이 제대로 이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피해는 우리 일반 국민이 받게 된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 지금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를 보니까 단일 교섭장 단위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순차적인 파업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 높게 나온다. 그리고 생산성이 단기적으로는 한 10% 떨어진다. 이런 연구도 있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노노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이 노노 갈등을 더 자극할 여지도 있다. 일부에서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서 이주희 교수님이 뭐 잘 말씀해 주고 저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주희 교수님 얘기에 거의 90% 이상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또 이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원하청 노조가 같이 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인 게 가능했으면 또는 양대 노총으로 쪼개져 있지 않고 또는 쪼개져 있더라도 양대 노총이 그런 협의가 될 수 있는 현실이었으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든 없든 사실은 산별교섭이든 초기업 단위 교섭이든 원하청 교섭이든 다 가능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미 가능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원청 노조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대기업 원청의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조들을 위해서 자기의 교섭권을 같이 공유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청 노조들도 해보니까 지금 원청 노조랑 지금 창구 단일화를 할 경우
자기들의 요구가 묻힐 가능성이 훨씬 크죠. 거기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원청 노조랑 같이 했을 때 과연 득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한 이해가, 물론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나 산업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이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솔직히 얘기하면 이면에는 각 노동조합들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노동활동으로 불거질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걸 없다고 숨길 거냐. 그러면 오히려 이 과정에서 노조들도 조정을 해라. 너희들의 이해관계를. 아까 이제 옆에 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래 악단에서 각 파트별로 차이가 있다면 스스로들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안착되는 것도 이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희 교수님.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노노 갈등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 법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게 표현되는 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요 노동개혁 과제 중에서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은 특위에서 시나리오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경영계 노사 간의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어떤 대타협이나 합의는 이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평가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이주희 교수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합의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기다리면 이거는 영원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정부가 노력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을 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만 혜택을 받는다. 이 현실 인식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논리 전개가 맞느냐 하는 게 저의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경영계가 원하는 방식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위주로 굴러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은 당연히 정년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런 걸 처리할 인사 시스템도 없어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그거를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랑 이제 합쳐가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정년 연장의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같이 정년이 있는 곳부터 정년을 올리는 거는 특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럼 임금을 어떻게 하느냐? 고용자 고용촉진법에 임금 체계를 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령자 노동에 대한 수요는 산업마다 다르고 네. 또 생산성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또 직무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틈타서 호봉제를 이제 한꺼번에 없애는 건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 60세 이후에 정년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때 제가 볼 때는 기업과 산업별로 가장 합리적인 임금 조합을 단체 교섭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 호봉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재계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 청취로 이건 완화가 아니라 그냥 없애달라는 것인데 예전에 노동시간 개편 줄일 때는 노동시간 늘릴 때는 그거에 적용되는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이번도 이제 정년을 앞둔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텐데 지금은 없애달라고 하고 저는 취업 규칙은 그 노동법의 굉장히 근본적인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섞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의견 들을까요, 배 교수님? 네. 지금 이 정년 연장 논의가 작년부터 계속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연금 수급이 65세부터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정년이 지금 60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금을 내가 미리 받겠다. 그러면 1년 미리 받을 때마다 6%씩 깎여서 받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5년을 먼저 땡겨 받으셔가지고 네. 30%를 지금 감액해서 감액해서 받으시고 받으시고,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득 공백이 일어나니까 정년을 5년 늘려가지고 이게 딱 맞추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정년 연장 같은 경우가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 개별 산업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한번 연장이 결정이 되면 이 뭐 전 국민이 다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정년 연장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게 될 분야가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분야가 지금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노조가 강한 대기업 생산직, 사무직 이 순서로 이렇게 나갈 텐데요. 일단 다른 건 다 놔두고 공무원만 한번 좀 보시면 공무원이 우리 사회에 지금 130만 내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공공기관이 또한 공기업 포함해서 40만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의 사용자는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령의 공무원을 60까지였는데 65세까지 지금 늘려주자라고 이제 우리 사용자인 국민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 이 사정이 다르실 텐데 공무원 정년을 늘리면 우리가 다 호봉제니까 지금 대부분 60%는 다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입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고령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시키면 지금 이대로 하면 굉장히 이제 그 국가 재정이 많이 지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해 주시겠느냐? 그리고 고령의 공무원이 연장이 되면 신입 공무원 채용이 줄어들 게 뻔한데 지금 본인의 자녀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게 좋겠다. 세금도 더 많이 내도 내가 감내하겠다. 우리 애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감내하겠다라고 합의를 한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년 연장 논의를 좀 더 연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주희 교수님 말은 이런 식으로 연장해봤자 결론 안 난다. 정부가 그냥 의지를 갖고서는 기준을 잡는 게 현재로선 맞는 전략 같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어요. 이사님은 네, 어떻게? 저는 사실 정년 연장 부분이 제가 오히려 좀 강경한 입장인데요. 저는 이대로 가는 건 무책임하다.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한국 사회가 계속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사회가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 일하는 사회로, 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5세만이 아니라 70세까지도 가야 된다. 그럼 법적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자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별로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로도 노동의 형태별로도 차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논의되는 정년연장 논의에 제가 좀 비판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주희 교수님께서는 이걸 노동시장 이중구조랑 엮지 말자고 하셨지만 저는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뭐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정년연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는 사실 삼중구조라고 얘기할 만큼 플랫폼이나 다른 프리랜서 노동자까지 새로운 비정형 노동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노동시장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회로 가는데 긍정적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장했던 60세까지 연장했던 거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온 것이냐. 사실 거기에 많은 부분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적 정년 연장 말고도 다른 방식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지혜를 찾아서 70세, 65세만이 아니라 70세까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법정 정년 연장 논의는 저는 이건 명백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공공부문 대기업 정규직에 한정된 논의예요. 표준이 만들어질 것인가? 저는 표준이 만들어지기보다는 격차가 확대될 위험성도 솔직히 있지 않느냐. 이 지점에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결단해라 정부가. 저는 이렇게 가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이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주희 교수님. 일단 70세까지 말씀하셨지만 이미 72세까지 일하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고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자꾸 일자리 격차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고용을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죠. 분명하게 있죠. 네. 자, 그럼 제가 여쭙습니다. 그럼 정년 연장을 안 했을 때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까요? 파견이나 외주화를 하고 자동화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 우려입니다. 유럽에서 8, 90년대에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까 빨리 내보내자. 그래서 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기고 내보내봤습니다. 독일에서 그래봤는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안 했어요.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년도 늘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는 네. 이제 연금 수급 연령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건 OECD 분석에서 나타난 건데 정년이 늘어날수록 청년 고용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청년 임금도 올랐습니다. 정년이 늘어날수록 법적 예. 정년이 늘어날수록 왜 그러냐면 정년이 늘어나지 않으면 노동자가 자기 인적 자원에 투자할 의욕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년기에 소비와 수요가 견인이 되면은 기업이 생산성과 투자를 계속하고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노인하고 청년 간에 존재하지도 않는 트레이드오프를 강조하면 일자리를 상당수 외주해버린 기업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방치한 정부,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낸 산업정책,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세대 갈등 얘기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자꾸 대기업과 공공부문, 맞습니다. 그들이 1차 노동시장에서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꾸 이 얘기만 하면 청년들한테 그 일자리 아니면 너네들은 갈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중견기업 같은 중소기업, 뭐 지역기업, 사회적 일자리 이런 곳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좁은 문으로 계속 경쟁해라.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안 하면 지금 퇴직 후 재고용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임금이 반이 깎이는 경우도 있고 노인 빈곤을 유발합니다. 일본이 선진국이어서 노동 선진국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런 일을 한 일본은. 한국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에서 공공근로 성격의 노인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100만 개도 넘게 만들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GDP가 적정 노동시장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인데 이건 OECD 평균하고 비슷한데 2% 이상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쓰는 비용보다도 그 구성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급의 교육 훈련을 제공해 주는 데는 거의 안 쓰고요. 노인 일자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빈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청년에게 어떻게 격려를 제공해 줄 것이냐. 이 노후 빈곤을 공공근로로 땜질하는 나라에서 청년한테 또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이렇게 세대 갈등의 불씨로 자꾸 키우지 마시고 재정을 재배치하고 노동시장을 재설계하는 그런 기회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년 연장을 세대 갈등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한국의 명백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기업별 격차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기업별 격차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정년 연장도 명백히 그 기업별 격차에 따라서 그 수혜가 작동할 거라는 거죠. 정년 연장하면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정년 연장을 하면 노인 빈곤이 해소가 될 거냐? 아니죠. 지금의 정년 연장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퇴직 준비가 되어 있는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분들은 기존의 한국의 노인 빈곤과 다르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퇴직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소득 공백 얘기하지만 네. 소득 공백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은 이미 그 소득 공백이 거의 없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말씀하신 대로 더 어려운 노동자들한테도 정년 연장 또는 더 오래 일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이 논의에 우리가 좀 더 에너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정년 연장을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른 논의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논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꼭 줄어든다고 저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의 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의 기업별 격차 과정에서의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문제의식 그리고 사회적으로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과연 지금 이게 1순위 논의냐 정년 연장에 저는 솔직히 1순위 논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더 오래 일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만들 것인가가 1순위 논의 아니냐. 근데 노조가 강하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1순위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배 교수님. 네. 정년 연장이 돼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주희 교수님께서는 OECD에서 보니까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연구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국제 연구들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2016년에 정년이 이제 60으로 연장됐을 때 KDI에서 연구된 거 보니까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했고 당연히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더 그게 심했고요. 서울대에서도 연구된 거 보니까 23세에서 27세 청년 전일제 임금 근로 일자리가
6% 감소됐고 상용직 일자리도 4.5%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나 봤더니 이게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려면 단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제가 좀 성장을 해야 정년 연장이 되더라도 청년 일자리 위협이 좀 덜 받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습니까? 한 1% 조금 턱걸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1%. 이런 저성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해고가 쉽냐 나쁘냐, 쉽냐 어렵냐. 노동 유연성? 네, 유연성 이거거든요. 측면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 유연성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직된 나라에서는 정년이 연장된 만큼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청년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처럼 이 해고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년 연장 논의가 되면서 노동 개혁을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년 그런 개혁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아마 스페인 사태처럼 청년 실업률이 뭐 거의 50%까지 치솟는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도 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계속 얘기 나누실까요? 이것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사실 의견들이 다 좀 분분하신 것 같은데 청년 고용과의 상관관계는 사실 정년이 늘어날수록 청년 고용이 더 어려질 거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 물론 예 이주희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게 네. 참 어려운 일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 보여지는 것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선별적 복지를 하자. 그러면 중산층 뭐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하지를 못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많고 이것도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빈곤이 정년 연장을 뭐 하던 안 하던 계속 있을 거라는 거는 그것 역시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아직 검증되지 않았죠. 정년 연장을 한 적이 네. 없으니까. 지금 당연히 공공부문 대기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그레이 에어리아에 있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있고 정년 연장을 함으로써 그쪽에서도 당연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거를 지금 증명을 못한다고 그냥 이런 상태로 두자는 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 개혁을 좀 막는 그런 결과가 도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 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도 오래 일하는 사회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사회로 가자는 말씀을 그거에 있어서는 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미 오래 일하고 있잖아요. 72세까지. 안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직 후 재고용을 지금보다는 하면 다 계약직으로 하고 네, 하지만 할수 없고. 대기업에서 퇴직 후 재고용해서 60% 임금 70% 해도요. 다른 2차 노동 시장이나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높은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기업 간 격차가 커져 있는 상황, 네. 심지어 임금을 절반으로 깎아도 나머지 2차 노동시장보다 높은 데가 있다. 이 정도 격차인 상황에서의 정년연장 논의가 우리가 좀 더 섬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겁니다. 의견이 네네.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기업에서 그러지 않고 모두 다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 60%, 70%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그 안 준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이 이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주주 예. 배당도 더 그러니까 많아지고. 그러면 그만큼을 다른 데 쓸 수는 없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떻게 사회 다른 데 전체적으로 쓰죠? 환원할 수 있는 선별교섭이 방법을 없는데? 고민하자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우리 기업 안에서 사가 가져가든 노동이 가져가든 여기서 끝내는 거야. 정년 연장에서 나오는 수혜는 저는 논의가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지금 아까 논의에서는 초기업별 교섭이나 산별 교섭이나 전체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로 가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교수님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년장 논의에서만큼은 마치 가둬놓고 기업 안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걸로만 가냐. 그럼 이윤을 사가 가져가든 노가 가져가든 밖에 있는 다른 노동자한테는 사실 수혜받는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정적으로 적정한 임금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법적 정년 연장밖에 없느냐. 퇴직 후 재고용이란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알겠는데요. 그것도 좀 보완을 하면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첨부한다면 네. 어떤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네. 열어놓고 가자는 거죠. 퇴직 후 재고용은 중간 정도의 기업에서 오히려 더 교섭력이 훨씬 더 없어서 훨씬 더 나쁜 조건으로 네, 일을 그럴 수도 더하게 될 있다고 가능성이 훨씬 더 생각합니다. 큽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그걸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건 않냐는 희망 거죠. 사항이시고요. 자, 예. 시간이 얼마 마지막 질문을 이제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좀 다른 질문을 배 교수님께. 올해 AI랑 로봇이 화두입니다. 우리 생산 현장에 들어올 거라고 했고 현대차 노조에서도 로봇 도입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정 과정에서의 변화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챗GPT가 나오고 그리고 뭐 제미나이, 그룹, 뭐 퍼플렉시티 뭐 이러면서 지금 우리 생성형 AI가 뭐 엄청 화두지 않습니까? 대부분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AI가 처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컴퓨터 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이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쉬운 게 인공지능한테는 어려울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 사람한테는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게 쉬운데 컴퓨터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사람한테 노동이 쉬운데 컴퓨터는 굉장히 인공지능 못할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로봇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네. 로봇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지금 일자리에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보면은 챗GPT가 나오면서 일단 화이트 칼라 직업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구인 광고가 32% 정도 줄어들었다. 네. 특히 어디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회 초년생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초년생들이 챗GPT나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이제 찾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게 됐는데 엊그저께 클로드 쇼크라고 우리 영화의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이제 에이전트까지 이제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고 블루 칼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를 수년 안에 공장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죠. 대당 가격이 1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입을 한 후에 2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선 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이 그야말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한다고 로봇이고 AI고 도입 못하게 막을 거냐, 반대로 비용 절감한다고 노동자들 다 밀어낼 거냐. 이 노사 모두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장의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면 결국 재발등을 찍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기도 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